런던의 육류시장에 거대한 쇠고기 덩어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기는 영국 농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초원에서 자란 소였습니다. 소는 살아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통조림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축된 고기는 차갑게 식혀진 채 배의 어두운 화물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해 영국에 들어온 아르헨티나산 냉장 쇠고기는 약 50만 개의 사분도체에 달했습니다. 영국이 수입한 전체 육류 가운데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런던의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잘라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며칠 전 잡은 영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꽁꽁 얼렸다 녹인 고기처럼 붉은 물이 빠지지도 않았고 식감도 훌륭했습니다. 이제 영국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드넓은 초원을 매일 저녁 식탁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냉장선은 어떻게 그토록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소를 영국인의 저녁 식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19세기) 아르헨티나에는 사람보다 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팜파스라고 불리는 넓고 평평한 끝없는 초원에서는 거대한 소떼가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번식했습니다. 하지만 소가 많다고 해서 쇠고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돈이 많은 소비자는 산업혁명을 이룩한 유럽에 있었고 신선한 고기는 그 먼 유럽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소를 잡는 순간부터 끔찍한 부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영국까지 가려면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일반 선실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런던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소는 오랫동안 고기보다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질긴 가죽은 신발과 마구, 산업혁명 시대의 공업용 벨트가 되었습니다. 풍부한 기름은 어둠을 밝히는 양초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비누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기는 소금에 짜게 절이거나 딱딱하게 말려서 노예와 선원, 가난한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값싼 식품으로만 팔렸습니다. 육즙이 흐르는 싱싱한 쇠고기를 원하는 영국, 중산층 시장에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 안의 소는 쉴 새 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막대한 양의 사료와 깨끗한 물이 필요했고 길고 고된 항해 중 스트레스로 체중이 심하게 줄거나 전염병에 걸리기도 일쑤였습니다. 만약 한 마리가 병으로 쓰러지면 그동안 배에서 차지한 비싼 공간과 먹인 사료가 모두 끔찍한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무서운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영국이 위생상의 이유로 살아있는 가축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이미 도축된 쇠고기를 아주 신선하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영국에는 날마다 값싼 고기를 먹어치울 수많은 입이 필요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소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거대한 시장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따뜻한 적도의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1870년대 끊임없이 연구하던 기술자들은 마침내 배 안에 인공적인 겨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압축한 공기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복잡한 배관으로 순환시켜 화물칸의 뜨거운 열을 강제로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론은 무척 간단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 위에서의 실제 항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센 파도의 기관이 멈추고 차가운 냉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화물칸 한쪽에 차가운 서리가 산처럼 쌓이는 동안 반대쪽 고기는 뜨겁게 썩어갔습니다. 배 한 척의 냉각 실패는 정성껏 기른 소 수백 마리의 고기를 한꺼번에 썩은 쓰레기로 바다에 버린다는 끔찍한 뜻이었습니다. 1876년 프랑스의 냉장선 르프리고리피크가 희망을 품고 첫 실험 항해에 나섰고, 이듬해는 파라과이호가 남미 항로에서 냉동육 운송을 목숨 걸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번의 운 좋은 성공만으로 거대한 산업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드는 기계뿐 아니라 거친 항해 내내 똑같은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튼튼한 기관과 두꺼운 단열재, 숙련된 선원, 그리고 엄격한 검사 기준이 모두 함께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1882년 영국 자본가 조지 드레블은 아르헨티나 캄파나의 리버플레이트 프레시 미트 회사를 야심차게 세웠습니다. 남아메리카 최초의 근대적인 냉동 육가공 공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은 1883년부터 질 좋은 양고기를 수출했고, 1884년에는 마침내 쇠고기를 꽁꽁 얼려 머나먼 영국으로 성공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냉장 기술은 단순한 배 한 척의 신기한 장비가 아니라 거대하고 치밀한 하나의 생산망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팜파스에서 정성껏 소가 길러졌습니다. 살찐 소는 끝없이 이어진 철도를 타고 덜컹거리며 거대한 도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소를 잡고 피와 내장을 재빨리 제거한 뒤 거대한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손질된 고기는 곧바로 거대한 냉각실로 들어가 차갑게 식혀졌고, 차가운 상태를 엄격하게 유지한 채 항구의 부두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활기찬 부두에서는 최신식 냉장 화물칸을 갖춘 거대한 배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항해 끝에 런던에 무사히 도착한 뒤에도 복잡한 과정은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귀한 고기는 항구의 거대한 냉장 창고로 신속하게 들어가 다시 이른 새벽 시장과 동네 정육점으로 안전하게 운반돼야만 했습니다. 드넓은 목장에서 런던의 작은 정육점까지 아주 짧은 어느 한 구간이라도 온도가 따뜻해지면 그 오랜 시간 공들인 상품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연결된 저온 유통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드체인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냉장선이 있었다고 해서 아르헨티나의 모든 소를 곧바로 비싸게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까다로운 영국 소비자들은 살이 많고 마블링이 부드러운 최고급 쇠고기만을 원했습니다. 오랜 세월 팜파스에서 거칠게 방목하며 길렀던 전통적인 소는 튼튼한 가죽과 기름진 지방을 얻기에는 꽤 괜찮았지만, 런던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정육점이 간절히 원하는 부드러운 고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발빠른 목장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품질 좋은 영국산 종우를 들여와 기존의 거친 소와 적극적으로 교배했습니다. 소가 더 빨리, 더 부드럽게 살찌도록 끝없는 초원에는 영양가 높은 알팔파를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철도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던 외딴 목장도 거대한 냉장 공장과 철도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쇠고기 수출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목장 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의 유전자와 체형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냉장 공장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소를 엄격하게 두 종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의 질이 좋고 상태가 훌륭한 소는 꽁꽁 얼리지 않고 차갑게만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는 최고급 냉장 육류 되었습니다. 반면 품질이 다소 낮거나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평범한 소는 완전히 딱딱하게 얼려버리는 저렴한 냉동 육용으로 무정하게 분류되었습니다. 목장주는 이제 과거처럼 단순히 덩치만 큰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깐깐한 냉장회사의 복잡한 등급표에 정확히 맞는 규격화된 소를 공학적으로 길러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얼려버린 냉동육은 부패의 걱정 없이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꽁꽁 얼렸다가 녹이면 귀한 수분과 육즙이 몽땅 빠져나가고 고기의 조직이 퍽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까다로운 정육점에서는 아르헨티나산 냉동육을 본토의 신선육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한 냉장육은 고기를 완전히 얼리지 않은 채 부패의 속도만 교묘하게 늦춘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이 방금 잡은 신선육에 매우 가까웠고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냉동육은 험난한 파도 때문에 항해가 며칠 조금 늦어져도 거뜬히 버틸 수 있었지만 냉장육은 미세한 온도 변화와 정확한 운송 일정을 훨씬 더 정밀하고 완벽하게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기관이 고장나서 멈추거나 붐비는 항구에서 하역 작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값비싼 냉장육이 순식간에 썩어버려 막대한 손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냉장육을 제값에 팔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최신식 증기선과 절대 고장나지 않는 안정적인 냉각기, 그리고 단 하루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항해 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선박회사는 화물칸을 두꺼운 단열재로 겹겹이 포장하고 차가운 냉기가 고기 사이사이로 고르게 순환하도록 정교한 통로를 설계했습니다. 냉각기의 상태를 밤낮 없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전문 기술자가 항상 배에 함께 탔습니다. 위험을 나누기 위해 거대한 보험회사와 깐깐한 선박검사기관도 이 거대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 있는 로이드 성급은 냉동 및 냉장 기계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 공식적인 검사 규칙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906년에는 로이드 성급의 까다로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우수한 냉장선이 무려 108척에 달했고, 불과 4년 뒤에는 그 거대한 선단의 수가 거의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기술이 안정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무시무시했던 운송비가 마법처럼 떨어졌습니다. 1870년대 전반,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 1톤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평균 운임은 무려 28파운드가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부터 1913년 사이에는 그 비용이 믿을 수 없게도 약 6파운드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겨우 4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지구 반대편으로 고기를 보내는 운임이 약 80%나 극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넓은 초원에서 자란 값싼 소는 바다 건너 영국 본토의 비싼 소와 당당하게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영국은 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기꺼이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런던과 맨체스터, 리버풀 같은 거대한 산업 도시에는 시골에서 몰려든 공장 노동자가 넘쳐났습니다. 화려한 도시는 끝없이 커졌지만 좁은 영국 농촌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고기만으로는 그 엄청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소득이 제법 오른 노동자와 부유해진 중산층은 더 이상 퍽퍽한 빵과 밍밍한 감자에 만족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 더 많은 붉은 고기를 올리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자유로운 시장이었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식량을 돈을 주고 대량으로 무섭게 사들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영국이라는 단일 국가는 무려 세계 전체 육류 수입의 약 65%에서 최대 80%까지 블랙홀처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넘쳐나는 쇠고기를 수출해 부자가 되려면 사실상 세계 최대의 시장인 영국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야만 했습니다. 1902년 리버플레이트 프레시 미트 회사는 마침내 아르헨티나 공장에서 정성껏 생산한 최고급 냉장 쇠고기를 머나먼 영국으로 완벽하게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야심찬 회사는 단순히 간판화에 냄새나는 도축 공장만 덩그러니 운영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친 대서양을 건너는 선박 운송과 영국 내의 복잡한 도매망, 그리고 동네 정육점으로 이어지는 소매망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촘촘하게 연결하려 했습니다. 소를 잡아 고기가 공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런던의 깨끗한 정육점 진열대에 매혹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단 하나의 회사가 유통의 최대한 많은 단계를 꽉 쥐고 빈틈없이 통제한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 덕분에 질 좋은 냉장 쇠고기는 퍽퍽하고 저렴한 냉동 쇠고기를 시장에서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비록 맛없는 냉동육보다는 약간 비쌌지만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영국산 신선육보다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영국의 동네 정육점 주인은 싼 값에 떼와서 더 높은 이윤을 쏠쏠하게 남길 수 있었고, 영국의 평범한 소비자는 예전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맛있는 쇠고기를 매일 배불리 살 수 있었습니다. 1920년까지만 해도 영국이 수입한 쇠고기 가운데 고급 냉장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28년에는 놀랍게도 그 비중이 무려 83%까지 경이롭게 올라갔습니다. 고기를 단순히 딱딱하게 얼려서 부패 없이 오래 보관하는 원초적인 능력보다 핏기가 도는 신선해 보이는 고기를 가장 완벽한 상태로 정확한 시간에 배달하는 고도화된 물류 능력이 훨씬 더 큰 돈을 벌어다 주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아르헨티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육류 시장의 거대한 중심으로 화려하게 올라섰습니다. 1913년이 되자 영국이 엄청나게 수입해들이는 최고급 냉장 쇠고기의 무려 99%를 아르헨티나 단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미국을 가볍게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성공이 곧 아르헨티나 토종 기업들만의 달콤한 성공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최신식 냉장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본은 애초에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영국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를 실어 나르는 끝없는 철도와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 위험을 보장하는 든든한 보험과 런던 시내의 촘촘한 판매망에도 영국 거대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목장주가 팜파스에서 아무리 열심히 소를 길러도 결국 그 소를 도축하고 차갑게 냉각하고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영국에서 비싸게 파는 모든 핵심 과정은 극소수의 외국계 거대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 미국의 거대한 대형 육가공 회사인 스위프트는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에 위치한 거대한 냉장 공장을 막강한 자금력으로 집어삼켰습니다. 이에 질세라 아모와 모리스 같은 미국의 또 다른 거대 육가공 회사들도 침을 흘리며 아르헨티나로 다투어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자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끔찍할 정도로 효율적인 대량 도축과 체계적인 유통 방식을 아르헨티나 팜파스에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영국계 거대 회사와 미국계 거대 회사는 더 많은 아르헨티나 소를 차지하고 냉장선의 귀한 화물칸을 독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무자비한 가격 전쟁을 거칠게 벌였습니다. 1911년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기를 영국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부어 의도적으로 시장 가격을 폭락시키고 결국 자본이 부족하고 약한 경쟁업체들을 잔인하게 밀어내 파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곳은 아르헨티나 목장주들이 자신들의 소를 자유롭게 파는 활기찬 시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냉장 공장을 소유한 단 몇 곳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 목장주가 받을 고깃값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팜파스에 팔 수 있는 소가 아무리 널려 있어도 당장 부두에 정박한 냉장선에 화물칸 공간이 부족하다고 통보하면 소의 가격은 맥없이 바닥으로 곤두박 질쳤습니다. 반대로 거대한 공장에서 영국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무게와 특별한 품종만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목장주는 그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대로 이어오던 사육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했습니다. 혁신적인 냉장 기술은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아득한 물리적 거리를 마법처럼 없애버렸지만 동시에 그 중간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새롭고 좁은 병목을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냉장 창고와 빠른 선박, 영국의 복잡한 판매망을 모두 손에 쥔 거대 다국적 기업만이 그 중요한 병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윌슨 등 미국계 초거대 육가공 기업 단 3곳이 아르헨티나 전체 육류 수출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며 좌지우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의 국가 경제 전체도 영국인들이 식탁에서 느끼는 식욕에 맞춰 춤을 추듯 위태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영국에서 쇠고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지구 반대편 팜파스의 드넓은 땅값과 소 가격이 덩달아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런던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져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면 활기차던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의 하역 작업량도 순식간에 절반으로 감소하며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오직 쇠고기를 더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해 국토에 끝없는 철도가 깔렸고 수많은 배를 대기 위해 항구가 거대하게 확장되었으며 거대한 냉장 공장 주변에는 핏물 펜옷을 입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냉장선은 분명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를 가깝게 연결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오직 단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의존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치자 영국의 육류 수요와 가격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영국은 1932년 유명한 오타와 회의를 열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같은 자신들의 안전한 대영제국 내부 국가들의 상품만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 정책을 바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충실한 경제적 동반자였지만 공식적인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냉장선을 통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식량 공급지처럼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차가운 무역 정책이 한순간에 바뀌자 갑자기 혜택받을 수 없는 제국 바깥의 성가신 경쟁자로 내몰렸습니다. 다급해진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경제의 생명줄인 영국 시장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 유능한 협상단을 서둘러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33년 굴욕적으로 체결된 로카-런시먼 협정으로 영국은 일정한 규모의 아르헨티나
쇠고기를 앞으로도 계속 수입해 주기로 선심 쓰듯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 영국 기업의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무역의 막대한 혜택과 특혜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지켜낸 쇠고기 수출의 대부분마저도 여전히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외국계 냉장 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며 그들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냉장선은 분명 아르헨티나에게 세계 최대의 쇠고기 시장이라는 거대한 황금빛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황금의 시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문의 열쇠는 아르헨티나 농부가 아니라 까다로운 영국 정부와 탐욕스러운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적인 냉장선이 만들어낸 세계 육류 시장의 서글픈 역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지구 반대편의 아득한 거리를 혁명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땀 흘리는 팜파스의 생산자와 배고픈 런던의 소비자를 이익과 함께 직접 연결해 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자본을 삼키는 냉장 공장과 끝없는 철도, 독점적인 선박회사, 계산적인 보험회사, 눈치 빠른 도매상, 그리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차가운 수입 정책이 겹겹이 튼튼한 성벽처럼 들어섰습니다. 이제 쇠고기는 더 이상 푸른 목장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만 팔리는 소박한 지역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점까지 계산되는 온도와 초 단위의 시간, 엄격한 등급과 변동하는 운임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차가운 공업적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팜파스에서 자란 소 한 마리는 끔찍한 도축의 순간 여러 개의 완벽하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고기 덩어리로 무참히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덩어리에는 품질을 나누는 차가운 등급이 라벨처럼 붙었고 멀리 런던 시장에 그날그날 변동하는 가격표가 매몰차게 매겨졌습니다. 세상을 바꾼 냉장선의 진짜 위대한 발명품은 고기를 얼리는 차가운 화물칸 기계장치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끝없는 초원과 영국 중산층의 안락한 저녁 식탁을 마치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장처럼 완벽하게 묶어버린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운 한겨울에도 따뜻한 열대 과일을 쉽게 먹고 우리가 사는 곳과 지구 반대편 칠레나 노르웨이에서 갓 잡은 연어를 아주 신선한 상태로 동네 마트에서 가볍게 구입합니다. 심지어 온도에 아주 민감한 백신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의약품도 아주 일정한 온도를 칼같이 유지하며 안전하게 국경과 대륙을 마구 넘나듭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자유롭고 경이로운 이동의 뒤에는 19세기 거친 파도를 가르던 냉장선이 처음 만들기 시작한 차가운 원칙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식품의 신선함은 더 이상 생산지와 소비자의 지리적인 거리나 시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생산된 순간부터 소비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온도를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게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자본과 기술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콜드체인의 사슬이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먹는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힘은 소를 기르는 농장의 농부만이 아니라 거대한 냉장 창고와 빠른 선박, 항구의 크레인과 글로벌 유통망을 소유한 거대 자본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우리가 씹어먹는 이 고기의 진짜 주인은 비바람을 맞으며 정성껏 소를 기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국 땅에서 건너온 그 고기를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시스템일까요?